양대 AI한테 한번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한글같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한글이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이 경제 규모가 한 12, 3위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전 세계 6위권입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보다도 훨씬 언어가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나절이면 배울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다. 진짜 외국인들 아침 나절에 배워버립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어 되게 예쁘고 복잡하게 생긴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쉬운 거였어?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카이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로는 이현준 TV가 있고요. 저는 마이풀이라는 브랜드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가나다라는 브랜드로 전 세계에 우리 한국어를 수출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훈민정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소통했나요? 자,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우리나라는 대대로 동아시아로서 한자 문화권이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베트남이라든지 싱가포르, 또 몽고 정도까지를 동아시아 그리고 한자 문화권으로 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실은 갑골문으로 시작된 한자를 문자로 쓰기 시작했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삼국시대부터 그 전부터 또 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자를 썼습니다. 근데 이 한자는 우리나라 말과 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교착어로서 조사가 있고 또 중국이랑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차자라고 해서 글자를 빌려 쓴다 해서 한자에서 일부 음이나 훈을 따서 음이나 뜻을 따서 표기하는 우리가 잘 아는 향찰이라든지 이도라든지 또 구결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던 게 아니고요. 일본도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쓰던 방식도 우리가 전래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뇌피셜입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가 활발히 교류하면서 일본의 한자도 가르쳐주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향찰이라든지 이두를 썼습니다. 즉 한자만 가지고는 그대로 우리나라 말을 표기할 수가 없으니까 한자의 음이나 조사 부분을 주로 이제 음을 썼고요. 또 이제 뜻 부분 훈독이라고 해가지고 향찰로 썼는데 또 이두를 썼는데 그거를 일본에서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음과 훈을 따서 쓰는 그게 이제 히라가나라든지 가타가나도 사실 그게 원류에서 나온 거고요. 또 베트남 글자인 쯔놈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 베트남도 한자 문화권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옆에 우리가 구결 달듯이 한자를 변형시켜서 자기네 나라 발음을 표기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원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향찰이나 이두에서 한자만 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라든지 어순을 바꿔 쓰는 구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요. 다만 한자 자체도 식자들 귀족들, 지배층들이 쓰는 거였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사용하기가 어렵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선시대 또는 그 이전에도 귀족층과 지배계층 말고는 문자 생활은 거의 없었다. 문맹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있기 전에 불편함이 뭐냐면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구결이라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쓰던 겁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썼는데 구결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과 한자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말은 교착어이기 때문에 조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마음도, 마음을, 마음까지 이렇게 뒤에 있는 조사로서 여러 의미가 되는 걸 이제 교착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도 교착어고 일본어도 이제 교착어입니다. 근데 한자는 고리버고 중국어는 고리버고 이제 굴절어이기 때문에 우리 저희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중국어는 우리랑 어순도 다르고 다른 언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리버인 한자를 가지고 우리가 교착어로 쓰려면 조사도 필요하고 또 어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럴 때는 또 음을 쓰고 요럴 때는 또 뜻을 쓰면서 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훈독, 뜻을 썼고요. 그 다음에 조사 같은 경우는 뜻보다는 이제 발음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이, 마음을, 마음도 할 때 이, 을, 도는 뜻이 없고 조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한자에 비슷한 음만 쓴 겁니다. 우리가 아는 새 을자 같은 게 이제 목적어 을을 쓸 때 조사를 썼거든요. 그게 새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을을 쓴 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마음을 할 때는 마음은 심자로 표시하고 마음 심자로 을은 이제 새 을자를 쓰는 게 마음을 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또 구결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구결이 이제 마찬가지 한자를 풀어 쓰고 해석을 할 때
이 순서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한자 시험 같은 거 공부할 때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한자 시험 중에는 한자를 쭉 풀었으면 해독하는 순서를 맞춰라라고 이렇게 한자 시험에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목조가 뒤로 가 있고 막 하기 때문에 한자를 쭉 쓰면 그대로 우리나라 말 순서대로 읽으면 안 되고 그걸 이렇게 앞뒤로 막 바꿔서 해석을 해야지 한자가 되잖아요. 그걸 그 어순을 바꿔주기 위해서 제대로 해독하기 위해서 표기했던 게 석독구계라고 하는데 그 석독이 풀어서 쓰기 위한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글자를 간략하게 해가지고 뭐 조사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 쓰는 걸 이제 자토 석독구계라고 하고요. 또 점을 찍어가지고 여러 점 표시로 정말 무슨 암호 같은 겁니다. 이 점 찍은 거 가지고 수백 개를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토 석독 구결은 비교적 우리나라 언어 교육에서 근래에 발견이 돼서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점토 자토가 뭐냐면 우리말에 있습니다. 야, 너 내 말에 토 달지 마 할 때 이 토가 바로 그거예요. 한자에 토를 달아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점으로 토를 다는 걸 점토, 석독, 구교라고 하고 글자를 요약해가지고 글자로 약자 같은 걸 만들어서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걸로 그 식자들이 이 한자로 우리나라 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또 쓰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걸 자토, 석독, 구교라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어렵죠. 한자도 다 알아야 되고 그 한자에서 변형해서 각종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언을 또 해가지고 표시해야 되고 또 점을 찍어서 해석하는 순서를 바꿔야 되지. 또 이두나 향찰이라고 해가지고 어쩔 때는 음을 써서 또 어쩔 때는 음을 써서 우리나라 말을 참 표기하는 참 한자 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표기해서 쓰기 위해서 노래도 만들고 노래도 표기하기 위해서 그게 향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양주동 박사라는 분께서 그분은 와세다 대학에서 영문과 전공하신 분인데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향가를 더 열심히 연구하는 거 보고 그분이 비분 관계에서 영문과 나오셨지만 우리나라 향찰, 향가를 다 해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향가도 뭐 초연가라든지 이런 거 다 그분이 만드신 건데요. 정말로 보면 어려웠던 정말 한글이 나오기 전까지 즉 훈민정음 창제하기 전까지는 힘들게 문자 생활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에서 사라진 네 글자가 무엇인가요? 1443년에 세종실록의 12월 30일 마지막 기사에 이달의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는데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을 나누어 합힌 연여의 글자를 이뤘다. 뭐 이렇게 나온 구절이 딱 나옵니다. 우리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으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일렀다라고 딱 끝납니다. 이러고 근데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1446년에 훈민정음이 반포가 되는데요. 초기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만드신 것이 참 소중하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목숨처럼 지켜내신 훈민정음 해례본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그 훈민정음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목숨처럼 지켜내신 1940년 안동에서 발견하셔서 일제강점기 때 그 유명한 기와집 11책값을 가지고 내서 지켜내신 정말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게 세종대왕께서 직접 창제하신 훈민정음 28자에 대한 원리와 음가와 또 그 의의가 나와 있고요. 정인지, 당시 세종대왕께서 가장 아꼈던 정인지는 세종대왕이랑 음력으로는 정인지가 음력 12월이기 때문에 한 해 먼저 태어난 거로 나오지만 사실은 양력으로 치면 1397년 1월 5월생 1월에 정인지가 태어나고 5월에 세종대왕께서 태어나니까 동년배입니다. 그런데 정인지는 14살에 과거시험에 합격을 하고 17살에 장원급제한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문과와 이과를 넘나드는 정말 뭐 역법이라든지 천문, 동양, 우리의 철학, 음악 못하는 게 없었던 천재 중에 천재였고요. 세종대왕께서 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정인지 하나뿐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얼마나 천재였겠습니까? 세종대왕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학자였고 문과 이과를 넘나드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세종대왕의 말을 겨우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시니까 세종대왕이 사실 정인지보다도 한 수 위죠. 사실은 그 정인지가 쓴 서문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훈민정음은요 최초 28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음이 17개 그리고 모음이 11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4개가 사라졌습니다. 이응과 예니응이라고 하는 꼭지 이응이 이제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이제 꼭지 이응이 없어진 거고요. 여린 히읗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획이 하나씩 더 되면서 음이 거칠어지거든요. 기역에서 획이 하나 되면서 키읔이 되고 니은에서 획이 하나 되면서 디귿이 되고 디귿에서 티귿이 되고 그 다음에 미음에서 또 획이 위로 올라가면서 비읍이 되고 옆으로 가면서 피읍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시옷에서 또 획이 하나 되면서 지읒이 되고 또 획이 하나 추가되면서 치읒이 되고 그래서 스즈츠
그, 끄, 느드, 트 이렇게 되는데 이응도 이응에서 히읗 각이 중간에 여린 히읗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린 히읗이 사라졌죠. 의와 흐 사이에 허, 이런 소리인데 바람 소리 같은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것도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반치음, 우리가 세모라고 하는 반치음도 자음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음 중에 사라진 거는 이제 여린 히읗이 사라졌고요. 꼭지 이응이 이응이랑 합해지면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비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반치음 세모가 사라져서 세 개가 사라졌고요. 모음 중에는 아래아가 사라졌습니다. 원래 모음이 11개였는데 그 다음에 천지인 아래아의 천, 의와 이로 이게 조합이 돼서 의가 되는데 아래아가 사라져서 모음 1개인 아래아, 초성 3개인 예비응과 반치음 세모 그리고 연인힐이 사라짐으로써 이제 4개가 사라졌죠. 그래서 28개에서 24개가 됐는데요. 사실은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28개의 글자 말고 또 굉장히 중요한 훈민정음, 즉 한글의 기능 중에 세종대왕께서 명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경음입니다. 이응을 순음 밑에 쓰면 순경음이 된다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입술순, 그러니까 순음, 미음, 비읍, 피읍 밑에 이응을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음 순경음도 있었고 피읍 순경음도 있었고 비읍 순경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순경음은 마찬가지 경음, 즉 무나 브나 푸보다 가볍게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가 아니라 르, 푸가 아니라 프 이렇게 가볍게 소리 내라고 해례본에 음가가 나와 있습니다. 입술이 잠깐 합쳐지면서 가볍게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읍의 브에서 비읍 순경음입니다. 피읍의 프에서 프 뭐죠? 영어의 P와 영어의 F 발음이죠. 또 영어의 B와 영어의 V 발음이죠. 표기할 수 있게 돼 있던 거예요. 반치음 세모는 시옷에서 지옷 가기 전 발음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영어로 따지면 Z 발음에 가깝습니다. 지브라 할 때 즈. 여러분 지브라가 아니라 지브라 가볍게 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그거 반치음 세모 우리 사라진 반치음 세모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리고 시옷 디귿도 표기했었고요. 세종대왕이 쓰신 이 훈민정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록 28자 세종대왕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글자는 28자로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8개 가지고 전환을 하면 복자음도 만들고 복모음도 만들고 다양한 발음을 무궁하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하늘이 된 예지로 홀로 신기를 운영하여 창조하신 글자라고 실록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정말 그게 이제 홍양호가 17세기에 정조대왕 때 홍양호라는 분이 쓴 그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홀로 신기를 운영해서 하늘이 된 예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거는 이 우주 안에 있는 거죠. 그 우주의 원리를 알면 모든 걸 풀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흙과 나무와 사람과 모든 동물과 소리, 물, 그게 다 결국 우주의 물질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철학자들은 이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이 우주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때부터 그 전부터 또 우리 동양에서도 정말로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뭐 4원소설, 5원소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에서부터 서양에서 있었고요. 우리 동양은 뭐가 있었습니까? 음양오행입니다. 이 우주는 음과 양이 있고, 즉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수컷이 있으면 암컷이 있고,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고, 그렇죠?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목화토금수, 이 5개의 오행, 이것이 5개의 물질이기도 하면서 5개의 또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 우주는 나무, 불, 흙, 그 다음에 금,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일주일을 삽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일주일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음양오행을 사는 겁니다. 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사지 않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우리 철학의 기본이 되는 게 사실은 우주학에서 비롯됩니다. 서양의 점성술이나 동양의 명리학이나 사주역학 이런 모든 것들이 뭐 관상학이라든지 성명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동양의 음양오행이 나오고요. 그 음양오행은 결국은 천문학이자 우주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상도 음양오행으로 풉니다. 동양의 관상에서는요. 모든 게 다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데 사람의 목소리도 결국은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양모음 있고 음모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소리가 있고 화소리가 있고 물소리가 있고 불소리가 있고 흙소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목화토금수.
그럼 결국은 사람의 소리도 우주에서 있는 거고 이 모든 소리들이 다 우주에서 있는 거니까 나무 소리가 있는 거고 새 소리가 있는 거고 모카토금 새 소리가 있는 거고 물 소리가 있는 거고 흙 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도 결국은 이 구강 구조에서 음소리, 양소리, 모카토금수가 난다고 본 거죠. 그게 세종대왕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해하십니다. 소리를.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 거죠. 대단히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서 이 자음을 초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모카토금수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있다. 목은 뭐냐? 여러분 크가 어디서 나냐면요. 어금니에서 납니다. 이 어금니는 뿌리를 깊이 닫고 있기 때문에 나무와 같다. 나무 소리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아음이라고 해서 어금니 소리는 목소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요. 불이죠. 느드트. 여러분 느드트는 혀소리입니다. 이게 불소리고요. 혀는 우리 입 중에서 제일 항상 움직이고 있죠. 불이 어떻습니까? 불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은 계속 움직이죠. 혀가 계속 움직이니까 혀는 불이다. 그래서 여러분 느드트 소리를 내려면 혀 끝에 소리가 나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에 보면 니은, 디귿, 티귿이 혀 끝이 천장에 닿는 모습을 그대로 형상해서 참 세종대왕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티귿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미음, 비읍, 피읍이 어디서 납니까? 입술에 소리가 납니다. 미음, 비읍, 피읍은 입술에 소리가 난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입술 소리죠. 입술 소리가 뭡니까? 입술은 네모 반듯하죠. 그리고 모났다가 펴진다고 해서 흙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순음, 모카토금수 할 때 이게 그래서 순음입니다. 미음, 비읍, 피읍입니다. 그리고 금이죠. 금이 뭐냐? 쓰입니다. 우리 이 구강 구조 중에 쇠에 해당하는 도끼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이죠. 이로 우리가 물고 뜯고 깨물지 않습니까? 도끼가 나무를 찍듯이. 그래서 이가 금소리다. 이가 나는 소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지츠 소리 한번 내보십시오. 이에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시옷이 한자에 이 치자에 보면 시옷처럼 되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고대 갑골문에서 이를 형상한 겁니다. 이를 형상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가 빽빽히 들어차니까 그걸 시옷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옷은 이 소리고 이 소리는 금소리다. 시옷에서 지읒에서 칡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하나씩 거칠어지면 같은 기관에서 목이면 목소리, 입술이면 입술, 또는 이면 하나씩 거칠어지는 거에 획을 더한 거예요. 정말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뭡니까? 목구멍에서 나는 거예요. 목구멍은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목구멍을 그대로 번떠서 이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응 소리가 목구멍 소리예요. 획이 하나씩 커지면서 흐가 되는 건데 마찬가지 목은 항상 젖어 있잖아요. 목구멍.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으로 물 소리죠.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서 아설순치읒, 모카토금수로 자음을 3개씩 만들어서 16개. 그리고 그 중에서 반치음, 세모가 따로. 이거는 모카토금수에 해당되지 않고 치음이지만 반치음이다라고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17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음은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천지인 3개 가지고 모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삼성 폰 보면 모음 쓸 수 있죠? 대단하죠. 이 자음 아래와 하늘 가지고 위아래로 아야 어여 옆으로 아야 어여 만들어서 그걸 또 복모음까지 만들어냅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고 신기해합니다. 외국은 모음이 아예 5개 정도밖에 없어요. 다 그 정도밖에 모음이 없습니다. 거기서 히라가나도 가키구개고 사실세소 다 그 정도. 몽골의 파스타 문자도 5개 모음으로. 그러니까 모음을 5개 정도밖에로 아예 이어오 정도 한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은 모음을 이루는 게 천지인으로 아야, 어여, 오요, 우유, 그리고 봉범, 왜, 와, 다 만들어냅니다. 놀라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세종대왕께서 홀로 진짜 정말 하늘이 된 예주를 만드셨는데요. 가끔씩 보면 어떤 교수도 그렇고 훈민정음이 몽골의 파스타 문자를 베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훈민정음에 보면 이달의 임금이 친히 업문 28자를 만드셨는데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라는 구절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자가 몽골의 파스파 문자를 말하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단언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때 전자는 통상적으로 우리 학자들은 한자의 전서체를 의미합니다. 전서체가 중국의 진시황 이전에 고대 중국이 이제 갑골문을 썼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한자에 보면 옛날에 전예해행초라고 있었습니다. 전서체가 있었고 예서체가 있었고 해서체가 있었고 행서체가 전예해행초, 초서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흘려지는 건데 옛날 체가 전서체. 우리가 흔히 도장 팔 때 옛날 막 이렇게 딱딱 각져가 복잡하게 생긴 글자. 중국의 진나라 이전에 고대에 쓰던 건데 주나라도 쓰던 거를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재상인 이사한테 복잡하고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달랐던 옛 갑골문을 통일시킵니다. 진나라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도량형과 글자를 통일하죠. 그때 진시황이 만든
글자가 이제 전서체입니다. 이제 소전이라고 하는데 옛날 갑골문을 정리해서 만든 그 전서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디자인적으로 멋있죠. 복잡하고 우리가 흔히 도장 팔 때 쓰는 글자 있죠. 그 전서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서체가 나오고요. 예서체가 이제 간략하시고 너무 전서체가 복잡하니까 갑골문에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하는 이제 한자 정자체가 이제 해서체입니다. 그래서 해서체가 정자체고요. 그 다음에 그걸 흘린 게 행서체고 그 다음에 그걸 더 막 흘려 쓴 게 이제 초서체입니다. 전여해행초라 그러는데 그때의 전서, 즉 고대 갑골문의 그 각진 글자를 모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이 어떻습니까? 훈민정음이 각져 있잖아요. 마치 전서체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몽골의 파스파 문자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몽골의 파스파 문자 베꼈대. 가끔씩 보면 제가 안다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교수의 얘기 듣고서 뭐 제대로 알고나 떠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거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웬 그러냐면 물론 세종대왕께서는 몽골 글자인 파스파 문자도 알고 계셨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공부하셨고요. 몽골의 파스파 문자도 그게 훈민정음처럼 표음 문자인 건 맞습니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음가가 보면 달라요. 그리고 몽골의 파스파 문자는 모음이 합쳐져서 이 아라는 모음이 합쳐져서 다르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음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원리가 없어요. 우리 훈민정음은 음가가 비슷하게 생긴 글자는 같은 계열이죠. 그그크, 느드트, 무브프, 그다음에 리을 이렇게 다 비슷한 글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음가가 오카토금수로 즉 구강 구조에 맞춰서 된 거잖아요. 근데 파스파 문자는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글자예요. 표음 문자라는 원리가 비슷하고 모양이 전서체처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몽골의 파스파 문자를 참고를 할 수는 있었지만 그걸 베낀 건 전혀 아니거든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아닌 게 너무나 명확한데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아니 몽골의 파스파 문자하고 전혀 다른 원리를 만들어줬는데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저는 참 안타까워.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많은가요? 여러분 요즘 AI가 대세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구글의 제민이라든지 또 뭐 챗GPT도 있는데 여러분 양대 AI한테 한번 쳐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한글같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한글이라고. 한글은 인류 역사상 맨 마지막에 탄생한 글자이고요. 여러분 세계 언어 생태 보고서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7,000개 언어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에도 5개 언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하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요. 조선어가 있고 남한어가 분리가 됩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사실 뭐 단어도 다르고 요즘 많이 다르겠으니까 이제 조선어, 한국어 다르다고 씁니다. 두 번째, 조선 수어가 있습니다. 수어가 있고요. 남한 수어가 있습니다. 벌써 4개가 되죠. 그다음에 제주어가 있습니다. 제주어도 방언이지만 한국어가 다르다라고 제주어는 딱 새로운 언어라, 다른 언어라고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5개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7,000개가 되고요. 그 중에서 국어의 지위, 그러니까 한국어처럼 국어의 지위를 받고 있는 게 57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570개의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는 몇 개? 그럼 570개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는 1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문자가 5개 나라의 언어를 표기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영어 예를 들어서 알파벳 같은 게 얼마나 많은 언어를 표기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100개의 문자 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문자는 우리 훈민정음 한글입니다.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탄생이 됐죠. 그 이후로 탄생된 문자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마지막에 만든 문자, 우리 세종대왕께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이고 이거보다 더 좋은 문자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대여섯 살이면 배워서 떼는 한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이 위대함을.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한국어가 지금 계속해서 인기가 있는데요. 특히 미국 대학에서 지금 한국어의 인기가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고 보고가 됩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학생들의 제2외국어 선택이 보면 유럽 언어들은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이렇게 다 마이너스가 되는데 유일하게 고속 성장을 해가지고 100% 성장한 언어가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어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또 미국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한국을 선택하는 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추세를 알 수 있죠. 뭐 동남아에서 한국어 인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집계되는 거에 의하면 한국어가 전 세계 언어 중에 영향력으로 한 6위 언어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6위, 7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경제 규모가 한 12, 3위권 정도 됩니다. 어쩔 때는 뭐 우리가 이탈리아를 앞서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뭐 한 12, 3위권, 한 10위권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전 세계 탑 6, 6위권입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의 경제 규모보다도 훨씬 언어가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우리의 언어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는 우리의 문화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거는 저는 우리 한글이 갖고 있는 한글의 과학적인 우수성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글이 사실 외국 사람들이 배우기 힘든 언어가 한국어거든요. 근데 글자까지 만약에 복잡하면 외국 사람들이 아마 두 손 두 발 들었을 텐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를 금방 익혀요. 진짜 정인지가 쓰는 해례문 서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나절이면 배울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다. 머리 아무리 나빠도 열흘이면 깨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만 머리가 있으면 아침 나절이면 배울 수 있는데 진짜 외국인들은 아침 나절에 배워버립니다. 이런 문자가 없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어 되게 예쁘고 복잡하게 생긴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쉬운 거였어? 그러니까 흥미가 확. 왜냐하면 조금만 배워도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언어 교육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정말 외화 보기 바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 우리나라 영어가, 또 우리나라의 노래가,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각종 제품들이 세계를 휩쓸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싶어 하고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 말을 배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위상이 됐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훈민정음에서 사라진 네 글자를 부활시킬 수는 없나요? 맞습니다. 저는 세종대왕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글을 쓰는 걸 보고 있으면 도대체 뭐 하고 있냐?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왜 다 만들어준 걸 왜 안 쓰냐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라진 글자를 이렇게 쓴 게 사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말에 사라진 것들 없애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을 표기하던 글자에서 우리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발음들, 뭐 아래아라든지 이런 발음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라졌겠죠. 근데 그때는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지금 한글 네 글자가 사라져서 이렇게 표준어를 만든 게 거의 한 90년 정도 된 얘기입니다. 1930년 되니까요.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한글 철자법과 표준,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어요. 지금 이렇게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이제 글로벌화된 시대에 우리 훈민정음의 옛날 사라진 글자, 예를 들어서 흡승경음, 비흡승경음 하면 P하고 F를 완전히 구분할 수 있고 B와 V도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릴 때 영어 배울 때 그 번데기 발음이라고 했던 TH, thank you 할 때 TH, 그게 뭡니까? 그게 시옷도 아니고 thank you도 아니고 땡큐도 아니에요. thank you. 그거 시옷 디귿으로 표시하면 돼요. 근데 TH가 여러분 영어 발음할 때 thank you 할 때 혀를 이에 대면서 발음하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시옷이 이고 디귿이 혀 발음이니까 혀가 이에 닿는 걸 그대로 만든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시옷 디귿이잖아요. 소름 돋잖아요. 그러니까 thank you가 번데기 발음이 시옷 디귿 표시하면 돼요. 실제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영어 교재들 보면요. 다 P흡승경음, 비흡승경음으로 P하고 F를 구분했고요. B와 V를 구분했어요. 조선시대 아학이라는 교재 있었거든요. 아학편이라는 교재. 그거 보면 와 너무 지금보다도 훨씬 영어 발음 표기를 잘했는데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250만 명이 귀화하고 있던 또는 관광으로 왔던 뭐 인플루언서로 왔던 뭐 의료 관광으로 왔던 노동자로 왔던 이제 우리는 다민족 사회가 됐습니다. 5%가 이미 외국인입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와서 또 한국의 꿈을 갖고 귀화합니다.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 자기네 나라 이름을 우리나라로 표기하는데 P흡승경음, 비흡승경음 같은 거 있으면 훨씬 더 멋지게 원래 발음대로 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글이 정말 우리나라 말만 표기하는 문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파벳도 위에다가 물결무늬 표시하고 막 동그라미 표시해서 자기들이 없는 발음들은 변화해서 쓰지 않습니까? 베트남의 어도 다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어도 여러분 말씀드리면 쯔놈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베트남도 한자 문화권이에요. 한자로 이렇게 우리가 구결처럼 이렇게 쓰던 거를 17세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이거 복잡하니까 알파벳 로마자로 해서 만든 거예요. 참 베트남은 지금 요즘 경제 성장하고 있지만 안타깝지 않습니까? 전염상하지 않습니까? 17세기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로마자로 표기한 걸 지금 자기네 국어로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히라가나, 옛날에 우리가 상찰 이두 쓰던 그 방식으로 음도 훈도 하던 거에서 또 히라가나 가타가나 써가지고 우리 옛날에 쓰던 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도 50음도, 일본의 비극이라는 책에 나오죠. 50음도로 자기네 나라 문자가 그 언어를 가둬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자가 언어를 가두는 건데 우리는 28개 문자에서 24개로 없앰으로써 24개의 문자에 우리 언어를 가두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피읍순경음, 비읍순경음이라든지 시옷디귿이라든지 각종 복잡함들 살려야 되는데 우리 보면 허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건 맞은 거야 표준어에서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건 틀린 거야 라고 해서 굉장히 저는 권위주의적인 권위주의적인 거라고 해서 뭐 표준어라는 게 왜 그게 표준어야 그렇게 쓰면 허용할 건 허용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우리 국립국어원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피읍순경, 비읍순경 안 쓰는 게 우리말을 지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예. 만약 현대인들이 조선시대에 간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이랑 말이 통할까요? 그 전에 저는 재미난 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문순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캐스터웨이라고 왜 이렇게 무인도에 표류돼가지고 몇 년 동안 살다가 귀국한 사람의 이야기 참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정말 조선판 캐스터웨이. 이분이 이제 홍어잡이 어부였는데요. 홍어잡이 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진짜 한 2주 동안 바다에 표류하다가 일본 류큐라고 해서 지금의 오키나와에 표류됩니다. 오키나와에서 또 가진 고생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조선의 귀화 다시 이제 보내주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갔다가 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조선으로 바로 오지 않고 중국으로 가는 길에 이 양반이 또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일본에 갔는데 이게 영화도 아니고 조선에 다시 귀국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는 길에 또 풍랑을 만나서 또 죽다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디 가냐면 필리핀에 또 가서 정말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또 죽다 살다 고생을 하고 그분이 또 마카오로 갔다가 중국으로 가서 거의 3년 만에 이제 귀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문순득의 이야기가 이제 정약전이 그 이야기를 다 써서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정말 조선판 캐스터웨이 정말 무인도 표류기인데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 문순득이라는 사람은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런데 류큐에서 일본에서 류큐어를 배워가지고 류큐 사람하고 소통을 합니다. 한 몇 개월 있는 동안에.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그 필리핀의 루손섬에서 또 필리핀어를 배웁니다. 또 그리고 그 양반이 그래서 문자를 몰랐던 사람이지만 일본의 류큐어도 알고 필리핀어도 할 수 있는 다국어자가 돼서 나중에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에 표류했을 때 이 사람이 통역관으로 갑니다. 그런 일이 다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혀 글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던 분이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배웠고 또 몇 개월 만에 또 필리핀 가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문순득이 왜 그랬냐면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았던 사람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표류된 사람이 많았지만 이 사람만 그 언어를 배웠고 이 사람만 그 언어를 다 지금도 기억을 하고 그때 일을 다 생생히 기록해서 기록에 남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에 내려간다? 저는 같은 어순에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당연히 통하고요. 한 며칠, 한 몇 달 좀 고생하다 보면 금방 다 배울 거라 봅니다. 해례본에 보면 마지막에 용자례라 그래가지고요. 직접 어떻게 단어를 만드는지 쓰는지에 대해서 이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나오죠. 누에, 그룹, 부섭. 부섭이 부엌이에요. 뭐 호미도 그대로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대로 그냥 거의 변화되지 않은 발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한다는 거죠. 이게 고티가 이제 고치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나오죠. 두텁이 뭔지 두텁이 두꺼비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 부엉이 부엉입니다. 그래서 보면 미암이 뭔지 아세요? 미암이 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600년 전인데도 거의 발음이 좀 조금 변화됐지만 금방 적응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대인이 가도 저는 통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통할 겁니다. 아주 잘 통하진 않겠죠. 그리고 문순득 같이 좀 눈치가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금방 파악을 해서 이 발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저는 소통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필담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영어 교재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예, 조선시대 영어 교재로 유명한 게 정약용이 쓴 아학편이 있습니다. 이게 아학편이 뭐냐면요. 원래는 이제 한자 교재로 쓴 겁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한자 교재가 뭐가 제일 유명하죠? 천자문이라고 유명하죠. 근데 이 천자문이 6세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조선시대에도 이미 이게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게 천자문이 그때 사원절구로 4글자로 해서 250개 해가지고 딱 천자를 만드는데 이게 하나도 겹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시처럼 이야기가 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 하루 만에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하루 만에 쓰느라고 짓느라고 머리가 하얗게 됐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 천자문으로 조선시대 때는 늘 서당에서 한자를 공부했는데요. 이게 그때만 해도 이미
이게 한자 공부하기에는 적합한 교재가 아니었답니다. 왜냐하면 한 4분의 1은 이미 쓰지 않는 글자였답니다. 그래서 이게 중종 때 1527년인가 최세진이 훈몽자회라고 해가지고 3,360자, 그러니까 훈몽자회,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한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3,360자를 만듭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많죠. 여기서 이제 기억 니은 우리 한글의 자모 이름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정약용은 여기서 다시 한 2,000개 자로 대꾸가 되게 해서 상하권으로 해서 2,000권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아학편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한자 기초학습서입니다. 여기에 지석영 선생, 여러분 우리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 선생, 이 사람은 국문학자이자 유명한 의사이자 종두법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사개국어 능통자 전용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아학편, 그러니까 한자 기본 학습서에 영어와 영어 발음, 그때 훈민정음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일본어 발음, 그리고 중국어 발음, 그러니까 한자의 우리 발음에 중국어 발음, 일본어 발음, 그다음에 영어 단어에 영어 단어 발음까지 한글로 훈민정음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중국어도 알 수 있고 일본어도 알 수 있고 영어까지 배우게 만든 거죠. 이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 교재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게 조선시대 영어 교재인데요. 그 당시에 이미 조선시대에 이미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영어 교육 열풍이 불죠. 그래서 영어를 해야지 성공하는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 훈민정음 옛날 글자들, 사라진 글자들을 다 그대로 표기해서 비읍순경음, 피읍순경음 이걸 다 그대로 살려서 시옷디귿까지 살려가지고 발음 표기하니까 사실 저는 지금보다 영어 발음이 더 정확하게 표기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하고 R도 정확히 구분을 해서 표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어 스피킹 능력이 유독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2023년에 스위스의 그 교육기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한 113개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능력 지수를 평가한 게 있습니다. 113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49위를 합니다. 아시아 중에서는 5위를 하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수치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치안치 않을 판에. 그런데 조선시대에 영어 교육 시작할 때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또는 영어 교사로 초빙된 원어민들이 우리 영어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때 기록에 의하면 아시아 국가 중에 일본하고 중국인과 한국인 중에 한국인이 영어를 제일 잘했다. 영어 발음도 좋았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종이 유경공원이라는 영어 학원을, 영어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이제 미국에 영어 원어민을 초빙합니다. 3명의 선생이 오는데 그 중에 호모 헐버트라든지 길모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들이 기록한 문서에 의하면 조선 사람들이 영어 습득 능력이 굉장히 빨랐고 영어를 잘했다. 천부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헤세곤 나르텍이라고 하는 저술가가 그 당시 조선에 여행을 와서 쓴 기록에도 의하면 조선인들이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영어를 정말로 잘했고 발음도 정말 잘했다라고 표기합니다. 수많은 그 당시 원어민 선생들이 또 많은 저술가에 의하면 조선인들의 하여튼 영어 실력은 탁월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점점 우리나라 영어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지 저도 영어교육 사업자로서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요, 1920년에 보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본 영어 교사 발음이 너무 후져서 수업 못 듣겠다고 수업 거부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사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을 좀 망치게 된 게, 우리나라의 보편화된 영어 교육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맞이해서 보통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제 영어 교육이 또 시작이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 조선인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을 막 일부러 못 시킨 건 아니에요. 일본과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하기 위한,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서 영어 교육도 똑같이 편제를 거의 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체가 아시겠지만 50음도에 갇혀서 영어 발음을 우리 훈민처음처럼 표기할 수 없죠. 일본 택시를 타쿠시라고 해야 되고 빌딩은 비루딩구라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체가 일단 50음도에 갇혀서 영어를 풍부한 발음을 할 수 없는 데다가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해 위주로 수업을 하고 스피킹이나 리스닝보다는 문장을 이해하는 거로 시험을 보게 되는 시험식 위주가 됐죠. 그게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영어 교육도 거기서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사실은 광복 이후에도 그 방식 그대로를 거의 답습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의 교육 체계를 일제강점기 때
많은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게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문법 위주, 독해 위주의 교육이 사실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입시 위주의, 시험 위주의 성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영어 교육을 이렇게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중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어를 익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교육 사업을 하면서 외국에서 정말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정말로 알아서 모든 걸 대령해주고 통역도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굉장한 전환점이 온다,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때 요즘 이제 얘기하는 게 AGI라고 해서 보편적 인공지능, 제너럴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인간 같은 인공지능이라 저는 이해합니다. 인간 같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 자의식이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영화 터미네이터 보면 자의식이 있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인데, 자의식이란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자의식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의식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끔씩 보면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환경에 의해서 닭장 속에 가둬서 닭이랑,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닭이랑 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요. 또 버려져서 짐승과 같이 먹고 짐승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류 역사상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말도 안 배우고 오로지 짐승처럼 살았거든요. 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자의식이라는 게 뭔가 본능대로 먹고 싸고 자는 거 말고는 인간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자의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의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의식이 저절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길러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의식도 결국은 교육의 영역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교육하고, 내가 누군지, 이 우주는 어떤 건지, 이 사회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나에 대한 이 사회와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수많은 철학과 교육과 사유에 의해서 자의식이 저는 길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뭔가요?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건지, 규칙이 어떤 건지, 법칙이 어떤 건지,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을 보여주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던 규칙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죠. 여러분, 자의식도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갖지 못할 거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람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한테 모든 걸 물어보고 인공지능한테 의존해야 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온 모든 기술들은요, 사실은 인간의 노동력이나 인간의 능력을 다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인간이 죽었다 깨도 자동차, 오토바이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무리 말을 잘 타도 오토바이, 자동차가 못 따라가죠.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한 삽을 푸는 그 흙의 양이 한 사람이 10시간을 퍼야 될 흙의 양이라고 합니다. 포크레인 한 순간 파는 게. 그러니까 모든 기계나 우리가 모든 인류가 만들어 놓은 것들, 자동차, 비행기,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죠. 그러면 인간이 걷지도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걷지도 않고 다 오토바이 타고 요즘 킥보드 타고 자전거 타는데 인간이 뭘 하죠? 하체 운동합니다. 스쿼트 합니다. 이제 안 걸어도 되잖아. 아니죠. 안 걸어도 돼서 안 걸으면 그게 인간이 됩니까? 우리가 근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통수단이 발달을 하고 탈 것이 발달할수록 인간이 무슨 운동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하체 운동, 스쿼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우리가 안 걷기 때문에 그래요. 안 걷기 때문에, 우리가 하체 근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땀을 빼고 근력 운동, 하체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근력을 기르고 하체 운동합니다. 여러분,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뇌를 통해서, 이 뇌를 단련을 통해서 뇌가 생각을 하고 의식하고 학습하고 배워나가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인생도 길어지는데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뇌과학자들이 학습에 있어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로 제일 손꼽는 게 뭔지 아세요? 외국어 공부입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7년, 8년씩 늦어지고요. 제2외국어, 제3외국어, 바이링구얼, 즉 다중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많은 뇌과학자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 타고 비행기 타고
갖고 자동차 타고 걷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고대 인류들은 전부 다 걸었기 때문에 하체가 튼튼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1시간씩 2시간씩 스쿼트를 합니다. 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통역을 맡겨놓고 이제 영어도 공부 안 해. 외국어도 공부 안 해. 한국어는 뭐하러 공부합니까?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인간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탈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3보 이상 걷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앉아서 2시간씩 3시간씩 하체 운동을 하고 땀을 빼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근력을 키워나가는 것처럼 우리 뇌의 근력, 뇌를 뇌답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학습도 하고 연습도 하고 수련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무리 통역이 다 실시간으로 되더라도 제2외국어는 학습의 일환으로서 또 인간의 수련의 일환으로서 꾸준히 해야 되고 그렇게 꾸준히 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빠른 시일 이내 익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라센이라는 언어학자도 있고 스웬이라는 언어도 있고요. 또 뭐 촘스키라든지 저도 이제 언어교육 사업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론을 봅니다. 이들의 이론에 의하면 인풋 이론, 아웃풋 이론. 그러니까 인풋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근육을 만들 때 근력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편안한 거 정도 들 수 있는 거 정도로 합니까? 아니면 힘에 부칠 정도로 정말 뻐근하고 하고 나면 막 뭉치고 힘들 정도로 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째야지 근육이 생깁니까? 여러분 힘들게 해야죠. 마지막까지 힘들게 그게 네 거가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운동 PT 하면 그쵸? 땀 뻘뻘 흘리고 정말 고생스럽게 해야지 몸이 강해지고 근력이 생기는 거죠. 이 크라센의 이 인풋 이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언어를 계속해서 입력을 해야지 인풋으로 된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나 언어를 배우는 거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을 계속해서 넣으라고 합니다. 지금 뭐냐면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아웃풋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스웨인의 아웃풋 이론이 뭐냐면요. 들어서만 되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내가 아웃풋, 말을 하고 스피킹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거, 말하는 연습을 스스로 하는 거가 사실 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 지름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관심인 거고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내가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겨야지 그 관심이 결국은 열정을 끌어내고 그 열정이 결국은 언어 습득이든 또 뭐 악기 습득이든 운동이든 다 결국은 그 관심과 열정인데 이제 다 통역이 되니까 나는 이제 필요 없어라고 점점점 관심이 끊어지는 이 세태가 저는 무섭고 안타깝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다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 그래 외국어 공부하자 라는 관심과 열정이 가져야지 방법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고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플리라는 브랜드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교육 사업하고 있고요. 또 가나다라라는 브랜드로 전 세계인들이 이제 한국어를 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이 한국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미국 기업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든 제대로 된 한국어를 또 우리가 만든 외국어를 전 세계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